2026년 2월 1일 새벽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16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은 선물 31%, 금 9.5%, 비트코인 9%가 동시에 무너지며 수많은 투자자의 계좌가 날아갔죠. 전문가들이 지목한 진짜 범인은 특정 정책도 누군가의 발언도 아닌 바로 50배 레버리지의 연쇄 청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게 저점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더 큰 폭락의 시작인지 말이죠. 과거의 데이터가 답을 줍니다. 1973년 금값 대폭락, 주요 기업의 비트코인 평단가,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 이 세 가지 숫자가 지금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2026년 1월 30일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터지자마자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5,600달러에서 4,900러로 12% 급락했고 은은 더 처참했죠. 122달러에서 78달러까지 31% 폭락했는데 이건 1980년 이후 45년 만에 기록된 최악의 하락폭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85,000달러에서 76,000달러까지 순식간에 밀려났고요. 여기서 주목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찍고 반등한 76,000달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수가인 75,979달러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고래 기업들이 여기서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더 기이한 건 안전자산이라던 금이 주식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52년 전의 역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1970년대 금값 폭락 사례를 말이죠.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입니다. 1971년 35달러였던 금값이 1974년 말 195달러까지 460%나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20개월 동안 47%가 곤두박질치며 자산이 반토막 났죠. 당시 폭락의 배경을 보면 오일 쇼크가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졌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며 군사비 지출도 줄어들 거란 기대가 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973년 미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0%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1975년부터 미국인의 금 소유가 합법화된다는 소식에 개미들이 빚을 내서 선진입했다는 겁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뛰어들었지만 거대 세력은 물량을 넘기기 시작했고 정부는 경매로 가격을 억눌렀습니다. 결국 기대가 공포로 바뀌며 투기 자금이 무너졌고 시장은 금의 시대가 끝났다며 비관했죠. 하지만 그 직후 금값은 바닥 대비 8배 상승한 8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폭락장에서 패닉에 질려나간 사람들은 이 엄청난 랠리를 놓치고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1973년과 2026년 둘 다 금값이 폭락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73년에는 오일 쇼크가 진정되고 전쟁이 끝나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고 전쟁은 오히려 확전 중입니다. 정반대 상황이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부채 구조입니다. 1973년에는 미국 부채가 GDP 대비 30%였지만 지금은 100%를 훌쩍 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연간 국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인데 금리를 1%만 더 올려도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릴 판이거든요. 1973년에는 금값이 떨어질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폭락은 정책적 발언 한마디와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기술적 요인이 전부입니다. 자산 자체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인위적인 레버리지 제거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진통이란 거죠. 지금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건 1980년대에 8배 상승 랠리를 놓치고 후회했던 투자자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겁니다. 역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운명은 이렇게 갈립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원금의 15배에 달하는 물량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는 아예 5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죠. 50배가 뭔 의미냐면 가격이 단 2%만 하락해도 원금이 전액 증발한다는 겁니다. 극도로 위험한 구조인 거죠.
가격이 떨어져서 원금이 바닥나면 거래소는 투자자의 자산을 강제로 매도하는 마진콜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게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여기에 CME가 은 선물 증거금을 계약당 3,000달러씩 인상했습니다.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 즉 강제 청산의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때도 2011년 은가 폭락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 증거금은 시장을 이미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놨고 1월 말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휘발유 가득한 방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의 지명이 그 방에 라이터를 던진 결정적 트리거였죠. 레버리지의 마법은 이렇게 저주로 돌아옵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은과 함께 폭락한 이유는 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 시장에서 터진 마진콜 구멍을 메우기 위한 현금 확보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하한가로 인해 팔리지도 않는 은 대신 현금화가 가장 쉬운 수익권의 금을 시장에 내다 던졌습니다. 비상금 돼지 저금통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은 선물에 50배 레버리지로 들어갔다가 마진콜을 맞았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계좌가 날아가는 상황이었죠. 김대리는 은을 팔고 싶었지만 하한가에 묶여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나 있던 금을 금매로 처분한 겁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케빈 워시의 지명은 이 가득 찬 휘발유에 라이터를 던진 트리거였고 시장은 이를 고금리 유지와 달러 강세 신호로 과잉 해석했습니다. 결국 금값 하락은 주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희생양일 뿐입니다.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 하락과는 전혀 무관한 현상인 거죠. 시장은 과거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고리즘 매도 신호가 쏟아진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의 연간 국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금리를 1%만 올려도 정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1970년대 아서번즈 의장이 금리를 1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건 당시 부채 비율이 30%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죠. 따라서 케빈 워시가 아무리 매파적 성향을 가졌더라도 실제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의 반응은 과도한 공포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CME는 왜 증거금을 올렸을까요? 개미들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장 과열을 억제해서 거래소 시스템이 망하지 않도록 비상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레버리지로 돈을 벌 때는 신났지만 정작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나오자 모두가 당황한 거죠. 결국 이 모든 폭락의 본질은 빚이었습니다. 빚으로 번 돈은 빚으로 사라지는 법입니다. 은이 금보다 3배나 더 크게 폭락한 데는 3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규모의 차이입니다. 금 시장 시가총액은 14조 달러인 반면 은 시장은 1.4조 달러로 10분의 1 수준이죠. 똑같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도 은 시장의 타격은 10배나 큽니다. 작은 연못에 큰 돌을 던진 격인 거죠. 두 번째, 레버리지 자금의 집중도입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커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 고배율 레버리지 자금이 훨씬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돈을 빨리 벌 수도 있지만 빨리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산업재로서의 특성입니다. 은은 귀금속인 동시에 태양광, 전기차 등 산업재로도 쓰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산업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추가 타격을 준 겁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어 이번 폭락장에서 은값이 금값보다 3배 이상 빠지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주요 기업의 방어선인 76,000달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해당 가격대를 심리적, 기술적 저지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전 세계 물량의 3.2%에 달합니다. 이들의 평균 매수가인 76,000달러가 붕괴되느냐 마느냐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회사의 빚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전환사채 형식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즉각적인 마진콜이나 상환 독촉이 오지 않는 안전한 구조란 겁니다. 진짜 위험은 매도 폭탄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정체되어 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그 결과 추가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는 매수 엔진 정지에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의장은 과거 75% 폭락장에서도 물량을 팔지 않은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합니다. 당장의 가격 하락이 대규모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은
지난 폭락 때 비트코인 7달러에 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패닉에 6만 달러에 손절했다가 2달 뒤 10만 달러 찍는 걸 보며 가슴을 쳤죠. 이번엔 다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들이 7만 6천 달러 선에서 강력한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보다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일 근거가 됩니다. 지금 싸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물타기를 하는 건 위험합니다. 고점 매수자들의 본전 심리 매물로 인해 가격이 횡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레버리지가 터진 폭락장은 V자 반등보다 80% 이상의 확률로 지루한 U자형 바닥 다지기 국면을 거칩니다. 비트코인은 약 23개월, 금과 은은 3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소요됩니다. 오늘 내일의 반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진짜 바닥의 신호는 언제 나타날까요? 빚내서 투자한 미결제 약정이 초기화되고 개미들의 비명과 함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며 물량이 손바뀜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기회인 거죠. 회복 속도를 예상해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빠를 겁니다. 대신 리스크도 크죠. 은은 경기 침체 여파로 가장 느릴 수 있고 금은 중앙은행의 매수로 가장 안전합니다. 40대 프리랜서 이 팀장은 이번 폭락 때 전 재산을 한 번에 쏟아부었다가 추가 하락에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분할 매수 계획 없이 올인한 대가였죠.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분산하는 게 답입니다. 투자 실패의 95%는 레버리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삭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인 비투를 정리하고 마음 편한 현물로 갈아타야 합니다. 가격 폭락보다 무서운 건 일상과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멘탈 붕괴거든요. 이를 방지하려면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고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120%의 부채를 갚기 위해선 결국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 가치 하락과 실물 자산의 폭등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권 투기 자본이 레버리지로 토해내는 물량을 중국, 인도 등 브릭스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매수 벽을 형성하는 거죠. 이들은 단기 변동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매주 기계적으로 자산을 나눠 담으세요. 장기적인 자산 우상향이라는 자본주의의 정해진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포에 질린 자는 떠나고 데이터를 본 자는 남습니다. 역사는 늘 후자에게 보상했습니다. 고점 대비 30% 할인된 지금이 박앤세일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올인이 아닌 향후 3개월간의 꾸준한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세요. 1974년의 폭락을 견딘 투자자가 결국 8배의 수익을 쟁취했듯 멘탈을 지키고 시장에 살아남는 자만이 다가올 거대한 상승 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추세요. 장기적인 추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앱을 끄는 대신 데이터를 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사는 사냥꾼의 편입니다.